2015 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 특강 주제통합 3강입니다. 봅시다. 쭉 읽기만 합니다. 조선의 재정은 양입 위출, 그러니까 뭐 의미가 있네요. 뒤에 의미가 있죠. 즉 세입을 헤아려 세출을 정하는 것. 그러니까 세입 들어온 걸 세서, 그죠? 나가는 것을 정한다. 이렇게 해야지. 뭐 얼마가 들어와야지 얼마를 쓸 거다. 그러니까 작게 들어오면 좀 작게 쓰고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원칙으로 하였다. 이는 국가가 백성으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금을 예측한 뒤 그것에 맞게 지출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그렇지, 세출을 헤아려 세입을 정하는 양출위입과 반대가 된다. 그러니까 나가는 걸 얼마나 써야 되니까 얼마를 걷자, 그게 아니고 얼마나 들어오니까 얼마를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죠? 이에 따라 조선은 거둔 세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였다. 그치? 세금을 좀 적게 거두려 했다. 조선은 전세, 역, 공납의 세 가지 세목으로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었다. 조세, 공납, 전세, 땅에 대해서 세금 매기고, 역, 이거 뭐 노동력도 되고, 그다음에 뭐 군역도, 군인, 그죠? 군역도 되고, 공납, 특산물을 바쳐라. 요 세 가지 이제 세목으로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었다. 전세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역은 백성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으로 이제 요역이 이제 일을 시키는 거. 뭐 댐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뭐 도로를 깔아야 된다. 이런 거 요역, 그죠? 그다음에 군역, 군인 나뉘었다. 공납은 각 지역의 특산물을 현물 그대로 중앙에서 직접 수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취되는 현물을 공물이라고 불렀다. 공물. 그렇지. 이제 쉽고 이해되고. 공납은 보통 군현 단위로 세액을 부과하였는데 각 고을에 수십여 종의 곡물이 배정되었다. 곡물은 각 지역의 특산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극히 생산량이 적은 물품, 각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 배정되는 경우도 흔했다. 그죠? 이거 어떻게 해? 뭐 인삼을 내라. 인삼이 나지도 않는데 인삼을 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도 흔했대. 그건 적은 게 아니라 흔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내야 되겠지, 뭐. 또한 곡물의 종류와 가격이 지역별로 달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불명확했다. 이건 뭐 부르는 게 값인 거 이상한 거지, 그죠? 값이 딱 정해지지가 않아. 각각의 백성들에게 얼마만큼의 곡물을 배정해야 하는지 일정한 법규가 없어서 지방의 여건에 따라서 곡물을 가호별로 배정하기도 하고, 소유 토지의 면적에 따라 배정하기도 했다. 이러니까 이거 뭐 지들 마음대로 막 엉망진창으로 배정을 하는 거야. 이러니까 뭐 많이 거들려 하겠지. 많이 뺏으려고 하겠지. 그죠? 마을로 뭐 고을 삿도 이런 사람들이죠. 이 때문에 공물을 마련하여 납부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그렇지? 공물을 마련해가지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이런 뭐 기준이 없으니까 뭐 많이 거두면 좋으니까 그 거두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관리들의 부정과 농간에 개입하는 일이 잦았겠지. 기준이 없으니까. 특히 공부를 대납하여 주는 행위인 방납, 대신 이제 내준다 과정에서 관가와 결탁한 상인들이 백성이 바칠 공물을 대신 바치고, 공물을 대신 바치고 뒤에 그 대가를 백성들에게 훨씬 더 많이 받아내는 이 깡패들, 그죠? 이게 받아내는 폐단이 지속되었다. 뭐 공물의 폐단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그죠? 공납의 폐단, 계속 봅시다. 공납으로 인한 산문단, 공납으로 인한 폐단이 극심해지자 이를 시정하지 않은 주장이 16세기에 이미 조광조, 이이 등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17세기 초에는 이원익, 한백겸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경기도에서 여러 곡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했는데, 대동미라는 이름으로 토지 한 결당 16두씩 징수, 한 결당 16도씩. 이게 이제 토지에다가 이제 매겨버렸네, 그죠? 이게 땅에다가 뭐 전세도 거두고 또 따로 토지 한 결당 얼마씩 거둔다. 그러니까 뭐 뭐 물건 내지 말고 이제 쌀로 내라, 그죠? 대동미 쌀로 내라. 이러한 세제를 대동법이라고 불렀다. 조선의 재정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대동법의 실시 지역은 강원도로 확대,
괜찮은 모양이죠. 17세기 중엽에는 충청도 전라도에서도 실시 쫙쫙 퍼지네. 18세기 초에는 평안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쭉쭉쭉 퍼져나갑니다. 대동법이 괜찮았던 모양이죠. 효과가 좋았다. 대동법의 실시로 과세 대상과 납부 세액이 명확해짐으로써 공납의 폐단이 공납의 폐단을 어느 정도 줄이고 백성들의 세금 부담도 경감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한 결당 16두씩 징수하던 것을 12두로 줄였고 이는 조선왕조의 최고법전인 대전에도 반영되었다. 이제 뭐 명확해져 땅에다가 이제 그 토지에다가 매겼으니까 공납의 폐단이 좀 어느 정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줄어들고 백성들 때 세금 부담도 좀 줄어들었다. 뭐 기준이 있으니까 더 많이 걷지는 않겠지. 그죠? 처음에는 한 결당 16두씩 징수하던 것을 12두 줄여주고 이는 조선왕조의 최고법전 대전에도 반영이 되었다. 법전에도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죠? 하지만 각 지방에서 잡다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자벽을 별도로 걷고 지방에서 잡다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자벽 여기네. 이거는 노동력. 그죠? 자벽을 별도로 또 걷고 관청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하게 둔 민고 관청이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민고라 그래요. 또 돈을 또 모아놨는데 그거를 운영해 뭐 빌려주고 돈을 받고 이런 거겠지. 그죠? 돈이 있으니까 빌려주고 뭐 이자를 받고 그런 거 했겠지. 그 과정에서 큰 폐단이 나타났다. 또 폐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강화된 지방관의 권한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방관한테 뭐 이렇게 지방자치 시켜놓으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권한을 바탕으로 삼정의 폐단이 극심해져서 그죠? 백성의 세금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다. 이제 좀 제대로 잡혀가나 했더만 그것도 아니네. 그죠? 더욱이 조선 후기에 소작인들은 소작지를 얻기 위해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전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이거 그런 거죠. 소작인들은 많은데 땅이 별로 없으니까, 그죠? 내가 그러면 전세도 내줄게요. 이렇게 된 거지. 예. 그러니까 뭐 계속 자기 살 깎아 먹는 거지. 경쟁을 하게 되니까, 그죠? 대동법의 시행으로 재정의 공공성이 강화되었으나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른 폐단이 재정의 공공성이 이제 강화되었고 대정법이 시행돼갖고 좀 나아지는가 했더만은 다른 영역에까지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그게 이제 넓게 안 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대동법처럼 돼야 되는데 그거 안 되고 막 확대가 안 되고 여전히 다른 데서는 돈 떼먹고 있었다. 다른 폐단이 나타났다. 그렇네요. 대동법으로 했지만 못 막았다. 폐단은 못 막았다. 오케이. 조세란 국가가 국가 경비의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민에게 거두들인 세금이다. 조세, 세금. 우리나라는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때 조세 목적을 효율적이고 한목적적으로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때 조세를 좀 목적을 효율적이고 그 목적에 맞게, 그죠?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지? 이를 이제 조세 원칙이란다. 원칙이 있어야 되지. 원칙 없이 막 세금을 거둘 수는 없으니까. 조세 원칙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두 원칙은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주의다. 뭐 조세 법률주의, 조세 공평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네요. 조세 법률주의가 나오고 조세 공평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봅시다. 조세 법률주의가 뭔가? 조세 법률주의는 국가는 법률에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의무를 진다는 원칙이다. 법률에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한다. 징수할 수 없다. 그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거두면 안 된다. 그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의무를 진다는 원칙이다. 그렇지. 이 원칙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법률 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데 근본 목적이 있으며 재산권을 일단 보장해야 되고 재산권 보장하지 않으면 막 세금을 막 거두는 거죠. 그런 상황은 이제 재산권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법률 생활의 안정을 이거 법률을 못 믿는 거지. 이렇게 막 세금을 막 걷고 그러는 거죠. 법률 생활 안정을 기하려는데 근본 목적이 있고 과세 요건 법정주의, 과세 요건 명확주의, 소급 과세 금지 원칙 등을 그 하부 원칙으로 한다. 그 하부 원칙들을 쭉 설명하네요. 과세 요건 법정주의는 조세 종목과 세율은 물론이고 납세 의무자, 세액 산정의 기준, 과세 기간 등의 과세 요건,
그 다음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 절차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률로서 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법률로 정하자. 그 얘기지. 과세 요건은 법률로 정하자. 과세 요건 법정주의. 오케이. 과세 요건주의는 과세 요건 명확주의는 과세 요건과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나 명령 규칙은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그렇지? 뭐 약간 애매하게 해놓으면 돈을 더 많이 거두를 수 있으니까, 그죠? 명확해야 한다. 명확해야 한다. 그죠?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확정되지 않은 개념이나 포괄적인 조항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게 애매모호하면 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과세 요건을 명확하게 하라. 과세 요건 명확주의. 그 다음에 소급 과세 금지 원칙, 소급 과세 원칙 금지 원칙, 법규 불소급의 원칙. 이거 불소급의 원칙을 이제 세법에 적용한 것이야. 그러니까 이전에 잘못했던 거를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했던 것들을 뭐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 이전 사실에 대해서 그 법이 적용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소급, 그죠? 금지죠. 하여튼 뭐 법규 소급 불소급의 원칙을 세법에 적용한 것으로서 법규 불소급의 원칙이란 행정법규와 행정법규는 그 법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해서 이거 이미 완결이 됐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에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제 그 소급 원칙이에요. 소급 원칙. 법이 만들기 전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는 이제 그 법으로 이렇게 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조세 공평주의 봅시다. 조세 부담을 소득이나 소비, 자산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 조세 공평주의는 조세 부담을 소득이나 소비, 자산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조세 공평주의는 입법상의 공평주의와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세 공평주의는 조세 부담을 소득이나 소비, 자산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 공평주의다. 오케이. 조세 공평주의는 입법상의 공평주의와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입법상의 공평주의는 또 뭐냐? 법상의 뭐 공평주의겠죠. 세금 부담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그치? 그럼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는 해석 적용상 적용에 대한 얘기겠지. 국민은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대표된다. 실질과세. 과세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을 중시하고 하여 과세하고, 납세의 의무자의 담세 능력에 상응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있어.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 거더라, 세금을 100만 원을 거더라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무자가 돈이 없어.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을 좀 봐준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그거는 이제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라고 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법에 있다고 무조건 다 그래 막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준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그죠? 넘어갑시다. 마지막 문단.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즉 담세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는 소득, 소비, 자산 세 가지. 소득, 소비, 자산. 세금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그렇죠?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소득세. 소득세. 어디 갔나? 소득세. 그다음에 소비세. 그죠? 그다음에 자산세.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겠지. 그죠? 소득세, 소비세, 자산세.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소득세는 가계가 획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소득 과세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의 하나인 원천징수제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소득 지급 시에 먼저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징수를 편리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라 그래가지고 일반 뭐 일을 하거나 할 때 월급이 나올 때 얼마 정도 떼고 줍니다. 그죠? 원천징수를 해버리는 거지. 돈을 주고 뭐 다음에 국세청 가서 돈을 내라. 그게 아니고 원천 이미 떼갑니다. 월급에서 떼가요. 그게 이제 소득세, 원천징수다. 그다음 소비세. 소비세는 가계의 지출 또는 기업의 판매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가계의 지출 또는 기업의 판매에 부과하는 세금. 가계의 지출 또는 기업의 판매에 부과한다고.
그러니까 판매가 얼마나 됐느냐, 뭐 매출이 뭐 100억이다 그러면 세금을 뭐 우리나라에서 장사했으니까 뭐 세금 뭐 1%를 세금을 내라 이런 거죠, 그죠? 그게 소비세입니다. 가계의 지출, 니들 돈을 얼마 썼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썼으니까 뭐 한 1% 정도 세금을 내라. 그게 이제 소비세입니다. 가계의 지출 또는 기업의 판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비세는 사람이 재화나 용역을 구입, 소비하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중에는 소비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직접 소비세, 그다음에 제조업자나 판매상에 의하여 납부된 조세가 제품의 가격에 포함돼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간접 소비세. 그러니까 직접 소비세는 그대로 이제 소비 행위하는 자체에다가 그죠? 세금 때려버리는 거. 이건 뭡니까? 자동차세 같은 거. 자동차세. 직접 때리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간접 소비세는 뭐냐면은 뭐 우리가 사 먹는 거 거기 이제 뭐 음료수를 하나 사 먹어도 간접 소비세 얼마 내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간접적으로 가격에 포함돼서 있는 경우. 그다음에 뭐 아니면 자동차세는 뭐 1년에 한 번씩 내죠. 그죠? 그때 이제 연말에 한 번씩 내는데 그때 내는 게 이제 자동차 직접 내는 거지 우리가. 그죠? 그 음료수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직접 냅니까? 직접 안 내죠. 그 가격에 포함해서 내고 그 가격에 포함된 그 세금을 그 회사가 이제 대신 내주는 거지. 그죠? 그럼 자산세. 자산세는 이제 부의 구체적 보유 수단인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의 구체적 보유 수단인 자산. 그러니까 내가 자산을 얼마 가지고 있어. 거기다 이제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산 보유에 대한 세금인 재산세가 대표적이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거 넘어갑시다.